그 당시 대리운전 시절 저는 정말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한잔 한 아저씨를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 그는 중간에 아들 있는 곳에 잠시 정차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잠시 멈추고 아들을 태운 뒤 다시 안산 일동으로 산을 운전하고 있었죠. 차 안에서 아저씨와 아들은 하루 일과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즐거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소주 한두 잔 정도 마실 상태였지만 취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거의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아저씨가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질이 가까워서 그는 자신이 아는 병원에 들러 화장실을 이용하고 천천히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며 아저씨가 편히 볼 일을 보고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 단판을 보니 안산 이동병원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아저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은 시간이 돈이기에 조금 불안한 마음에 왜 이렇게 늦지?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아저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더니 30분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오늘은 그냥 마음을 비워야겠다 고 체념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동안 보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빨리 집으로 가자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그전에 보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에 홀린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차에 앉았는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차 안의 공기도 서늘하게 닦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이 단돌았고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차를 움직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강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그가 그 병원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지금도 그 병원 앞을 지날 때면 그때의 차가운 공기와 아저씨의 표정이 떠오르며 몸이 떨리곤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병원을 다시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선 무엇입니다. 다른 세계와 이어지는 문이 열려있던 걸까요? 그 아저씨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내리려 하더니 갑자기 땅에 톡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빨리 대리를 받고 다른 일을 찾고 싶었지만 그 상황이 너무 특이해 보여서 천천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그 아저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하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저씨가 겪은 끔찍한 경험이 시작되었죠. 아저씨는 소변이 급해서 병원의 남자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눈앞에 휠체어를 탄 줄무늬 옷을 입은 여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여자가 뒤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층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였죠. 그곳에도 똑같이 그 줄무늬 옷을 입은 여자가 예친과 마찬가지로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저씨는 그때 완전히 혼란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휠체어를 탄 여자가 나보다 먼저 올 수 있지? 라며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항상 뒷모습만 보여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줄무늬 옷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술을 조금 마셨지만
정씨는 말짱했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는 마음속으로 만약 내가 3층에 올라가서도 이 여자가 나보다 먼저 나타난다면 이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3층으로 올라갔고 다시 남자 화장실 앞에 도달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3층 화장실 문 앞에 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인간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였을까? 그 아저씨는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꿈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앉아 있던 그 아저씨의 투정은 이제 단순히 놀람을 넘어서 뭔가 커다란 공포에 휘말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말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그 겸언이 단순한 겸언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는 잠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위해 그 겸언에서 끔찍한 경험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3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올라갔습니다.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며 하나, 둘, 셋 하며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 줄무늬 옷을 입은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저씨가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그를 바라보더니 고표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미소보다도 기리하고 비정상적으로 크고 귀에 닿을 듯한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고 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이야기 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리 상상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이었죠. 그 여자의 웃음은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치 그 여자의 일이 귀에 닿을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길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짧은 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순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아들이 그를 찾아냈고 깨워서 조우차로 모시고 나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20분 넘게 그 자리에서 기절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 경험이 그 아저씨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평소 귀신이나 염원, 종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그 아저씨가 겪을 시련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날의 모든 상황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예곤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마을은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관광 마을이었고 깨끗한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곤 했죠. 하지만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정신병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병원은 예전에 기억했었으나 마을의 발전과 함께 폐쇄되고 방치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마을과는 꽤 떨어져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죠. 그들은 병원이 숲속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도 힘들고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아 그냥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원 근처에서 관광객 한 가족이 모두 심장마비로 죽은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족은 모두 첫날 1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퍼지게 되었고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 병원에 관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죽은 가족들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과 몇몇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죠. 저 병원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본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떠돌면서 마을은 점점 더 기이한 분위기에 휩싸여 갔습니다. 금소 관광객들은 그 병원 근처를 지나치지 않으려 했고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벼만 근처에 달을 들여놓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을 한 번쯤은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벼만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벼만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벼만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에 외관이 낡고 오래된 덕분이다 생각했죠. 그런 이유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은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마을 촌자는 그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벼만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촌자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벼만을 탐방하기로 했고, 이를 신경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방송국에서도 그에 대한 취재가 뜨거웠고, 촌자는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녹음기, 손전 등등 여러 장비들을 챙기고 벼만으로 향했습니다. 벼만 앞에 도착한 그들은 의식을 치르고 본격적으로 벼만 내부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벼만의 입구에서부터 모든 장비를 작동시키며 그들은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으스스한 벼만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고, 비디오 카메라는 벼만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벼만 안은 여전히 낡고 오래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며 촬영을 했고 그들은 벼만을 돌아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자, 보셨죠? 아무 일도 없었잖아. 이 벼만에 귀신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귀신 따위가 존재할 리 없잖아요. 그런 말을 하며 그들은 방송국에 제출할 영상을 촬영하며 기뻐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해본 그들은 귀신과 관련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서도 음향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고 사진에서도 귀신처럼 보이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심하며 귀신? 그런 건 있을 리가 없고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다. 며칠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찍은 영상 속에는 그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것이 남아있었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벼만에 대한 소문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여동생이 자고 있는 곳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바로 연결된 작은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가는 길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 불이 꺼져 있던 복도는 골했고 발걸음 소리만 울리던 그곳에서 뭔가 미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무시하고 그냥 여동생이 자고 있는 거실로 향했죠. 거실에 들어가서 여동생을 보니 평소와 달리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숨도 좀 헐떡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고 여동생을 흔들었더니 여동생은 눈을 뜨며 어쩌면 고요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무심한 목소리로 "너 왜 그렇게 빨리 들어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동생은 항상 저를 보고 웃거나 장난을 치는 편이었는데 그때의 목소리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속에서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들었고 전 그냥 대답 없이 다시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동생이 밤새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너랑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가 여동생을 깨웠을 때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봤을 때 여동생의 모습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여동생의 모습과 태도가 확실히 평소와 달랐던 점을 기억해냈습니다. 근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습니다.
질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귀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경험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죠. 결국 저와 가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귀신의 존재는 확실히 믿게 되었고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었죠. 어떤 때는 과거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덮어두려고 해도 그 이야기는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귀신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마지막 단서로 이어지게 되었죠. 제 몸에 닿는 땀은 차갑고 그 기분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 어린 남자아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다만 어디에선가 울려 퍼지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그 존재는 마치 제 등 뒤에서 웃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두덕거렸습니다. 눈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다리 눌림입니다 싶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생생하고 현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웃음소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밤하니 어두워졌다는 느낌이랄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마저도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고 바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방 자체가 살아서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제 몸이 그 웃음에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무작정 눈을 크게 뜨고 그대로 침대 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등이 찌릿하고 가만히 아팠습니다. 마치 무언가나 제 등을 툭툭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저는 비로소 제가 아직도 그 밤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웃음소리를 생각하니 아무리 가리눌림이라도 그 웃음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존재에서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수로도 몇 번이나 그 방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그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당시의 그 차가운 느낌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더 이상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고 그 존재가 정말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이어서 그것도 가끔은 방 안에서 가끔은 거실에서 라고 덧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제 몸은 또다시 차가운 기운으로 덮인 것 같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다. 그 집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수로 집 안에서 그 웃음소리가 들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과 저는 더 이상 그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가족 중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2명이 된 순간 우리는 그 존재가 정말로 이 집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수로 집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자지 않았고 그 웃음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그 집에 대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 존재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었는지 그 모든 의문들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그 수로 그 저수지 주변을 지나갈 때면 항상 가슴속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존재가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당시의 그 묘한 느낌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는 순간
다시 차문을 열고 뛰어가는 대신 그저 차 안에 남아서 고요히 눈을 감고 있기로 결심했죠.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존재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존재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마저 달라졌고 점점 더 차가운 기운이 몰려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띵해지며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그 존재가 눈앞에서 무엇인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계속 도망치려고 하느냐?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 이 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반복된 상황 속에 갇히게 될 거라는 공포가 밀려왔죠. 그렇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손끝에서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 존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갑자기 멈춰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공기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눈을 뜨니 다시 차 안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졌고 그 존재의 기운은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끔찍한 반복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죠. 그날 밤 이후 저는 그 낚시터를 떠나면서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저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현실처럼 느껴지는 공포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면의 마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죠. 했지만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제 시선을 따라왔습니다. 눈이 맞닿을 때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제 몸을 압박하듯 밀려왔습니다. 한순간도 멀어지지 않는 그 존재에게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힘에 의해 눌려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무언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괴이한 환상임을. 바로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에 카치랑 소금 뿌려야 한다는 그 말이. 그 순간 저는 그 말이 미신이 아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중요한 정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존재는 점점 저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하얗고 깊고 어두운 구멍처럼 텅 빈 그 눈동자는 마치 저를 흡수하려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만.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무언가가 깨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몸이 자유로워지고 그때서야 잠깐 동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제리 깊은 흔적을 남겼고 이후로 미신이나 어머니라 말씀하신 조언들을 단순한 일로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경험은 저를 계속 괴롭혔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낚시터에서의 사건을 포함해 그 모든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한 감정 속에서 저는 이제는 그 존재를 느낄 때마다 경고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대학 근처에 있었던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울산 H 아파트는 처음에는 번성한 상업지구로 알려졌지만 주변의 수해와 함께 이곳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그와 함께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근처에서 죽음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아파트는 유독 밤의 이상한 소리와 함께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제 친구가 그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친구는 거기서 밤마다 누군가의 발소리나 벽을 긁는 소리 같은 것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늦을 시간에 돌아가던 중 그 아파트 앞을 지나칠 때 확실히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그의 눈앞을 지나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었죠. 친구는 혼자만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낀 게 아니다. 그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는 더 이상 그 아파트 근처로 달아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곳에서 일을 하던 지인이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 아파트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자꾸만 일어나는 사고들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구름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은 더 이상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저는 그런 곳을 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고 그 아파트와 관련된 기이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일을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단지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곳에 깃든 과거의 기력과 상처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그곳에서 울려 퍼진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생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저 단순한 괴담이나 미신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여전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와 그 근처에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일을 오르내리면서 쿠팡 직원들조차 울산 H 아파트와 그 상가 지역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 언니는 미용학원을 다니던 시절의 기분 나쁜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와 상가에서 모험다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모든 사람이 공유했던 거죠. 특히 미용학원에서 화장실을 갔을 때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언니들은 그 좁고 어두운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상한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말했어. 화장실 문 밑으로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나 아무도 없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는 등이 기이한 현상들이었죠. 그들은 단지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기에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건들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나 미신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공통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그 지역이 단순히 불길한 장소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가 건설된 배경이나 그곳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곳에 얽힌 오랜 기밀이 하나씩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울산 H 아파트는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전설처럼 여겨지고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 수많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두운 밤, 아무리 확인하려 해도 그 상황은 현실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10시쯤부터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던 어린 나는 그저 위층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12시에서 3시 사이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두드림 소리.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냥 위층의 시끄러움일 거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집 안으로 침투하는 듯 했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창문 밖에서 들려왔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 그것은 윗집이 아니라 베란다 쪽에서 나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나는 긴장한 채로 거실로 나가 베란다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 소리에서 들린 말은 한마디 "문 좀 열어주세요." 몸이 얼어붙은 채 믿기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란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와 느낌은 너무 생생하고도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서 또곡또곡 걸어오는 소리, 또 한 번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반복되는 말.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한참 동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떠올리며 불을 켜고 다시 한번 베란다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공간에선 내가 느낀 공포와 의문만 남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가족에게도 전해졌고 그때 만약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저 우연일까 하는 질문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 후 그 아파트는 저에게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이유 없이 아프셨던 일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죠. 어머니는 그곳에서 자주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셨고 그 증세가 심할 때는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파트에 얽힌 불길한 기운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본 경험이 있는 그날 밤, 저는 아직도 그때의 무서움과 혼란스러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온 두드리는 소리와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말이 반복되던 순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떤 존재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와 그 당시의 모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와 저는 그날의 기억을 나누었고 결국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아파트로 이사 온 이후 저희 가족은 모두 이상한 증세와 불안한 기운을 자주 느꼈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점차 나빠졌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살았던 기간 동안 겪었던 신경 쓰이는 일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기분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사를 간 이후 저희 가족은 그런 불길한 기운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집에서의 경험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섬뜩한 경험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 특히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서 발생한 불길한 기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살 사건이나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남자, 그리고 총소리까지 들렸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경험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들이고 그것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도 상당했을 겁니다. 이사 후에도 그 아파트 근처만 가면 오싹해지는 느낌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파크로 이사 간 것도 그곳의 투성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의 경험도 정말 인상 깊습니다. 바닷가에서의 합숙 훈련 중에 발생한 일이 특히 이상하네요. 형이 바다로 끼어들어가고 그 안에서 본 혜성이라는 인물이나 손 흔드는 모습은 현실을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산산 같아요. 그렇게 이상한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도 그 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분이나 존재가 여전히 주변에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사고나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그 장소나 그 사람에게 얽힌 무언가나 있었던 걸까요?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겠지만
어쩌면 그 점함들이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면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인 사건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겪은 심각한 건강 문제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자살 사건까지 이어진 상황을 보면 그 아파트에서 느꼈던 기운이 단순히 기분 탓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특히 심각했던 점에서 이 집의 분위기나 에너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곤 하니까.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언급된 검은 그림자도 무언가 부정적인 존재가 그 집에 있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자는 그저 기분 나쁜 현상이 아니다. 그 집에 존재했던 무언가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가족들이 겪은 불안함과 두려움은 아마도 한동안 계속되었을 겁니다. 아파트 근처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오싹한 느낌도 그런 미해결된 감정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장소에서 계속 살면서 그 감정들이 몸에 배게 되면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사 간 이후에도 그곳에서의 기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때의 느낌을 되살려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이상한 예처럼 보입니다. 특히 바닷가에서의 합숙 훈련 중에 형이 바다로 뛰어든 장면과 그 이후의 행동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형이 말한 혜성과 손을 흔드는 장면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존재가 그 형에게 영향을 미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 형은 분명히 그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와 연결된 상태였을 수도 있죠. 그 혜선이라는 존재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 수도 있고 그 형의 행동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단순한 귀신이나 기이한 사건들이 아니다. 어떤 미지의 존재나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남긴 흔적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단지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느끼는 기운이나 감정이 그곳에 얽힌 여러 사건들의 흔적이거나 그 장소에서 발생한 무언가나 남긴 기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끝날 수 없죠.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친 무언가가 그들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경험들은 그 가족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런 기이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면 그 형이 이상한 행동은 단순한 술에 취한 상태나 스트레스 때문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평소에 신중하고 차분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언가에 휘둘리듯 행동하는 모습은 정말로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형이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날 밤의 일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만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형의 정신이나 몸에 영향을 미쳤던 외적인 힘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나타나서 첫날, 즉 여기 미친년 하나 있어서 남자만 보면 다 잡아먹어 라는 경고도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 말은 그 지역에서 알려진 무언가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노인이 언급한 미친년은 아마도 어떤 전설 속의 존재나 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던 듯한 존재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의 행동이 갑자기 변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존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담배를 피고 있을 때 느낄 수는 그저 한 명이 이상한 주민을 만난 것 이상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나 사람들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형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형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자. 그런 무언가는 물리적이지 않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때 느끼의 순음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노인의 말이나 메모에서 온 게 아니다. 그 형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어떤 무언가의 존재에서 온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민박집으로 돌아갔을 때 형의 행동은 더 이상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형이 난리친 이후 다시 조용히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마치 그날 밤의 일은 기억이 지워진 듯한 상태였죠. 이와 같은 현상은 종종 사람들이 경험한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존재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정신적으로 그 사건을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형이 겪은 일은 단순히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나 존재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그 형이 경험한 그날 밤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그때 무언가 다른 존재와 접촉했거나 그 존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그로 인한 영향을 때로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겠죠. 그 사건에서 신경이 겪은 경험은 정말로 기묘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특이한 경험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야간 순찰 중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신병이 보았다고 한 어린아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결국 군인들의 상상력과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나 전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병이 처음에는 철책밖에 무엇인가를 봤다고 말했지만 고병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이 일이 실제로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신병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병장이 소변을 보던 중에 아이를 다시 본 장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신비하고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아이 뭐야 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 순간의 공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라진 뒤 고병장이 다시 그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하게 다가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현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의 극단적인 피로와 긴장감 그리고 특수한 환경이 그들의 이식을 왜곡시켰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의 존재는 어쩌면 그 지역에서 오래된 전설이나 미스터리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졌던 이런 사건들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나 도대의 어두운 역사를 반영하는 이야기로 변형되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지역의 과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그 부대에서 발생한 미스터리적인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회자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점차 이런 이야기들이 더욱 신비롭고 오싹한 형태로 변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아니든 그 당시에 겪은 사람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은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긴장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의 신병과 고병장이 경험한 기명소리와 금속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은 단순한 이상한 일로 넘길 수 없는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군인들이 겪은 기명소리와 금소에 발생한 헬기소리 그리고 산에서 벌어질 순환한 현장의 긴박감과 공포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 사건은 단순한 군대의 사고가 아닌 한층 더 오싹한 경험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발생한 안양시의 어린 학생들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당시 군인들이 겪은 현장의 기명소리가 단순한 환상이나 작단이 아니다.
실제로 묘비된 소녀의 망명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이 어떻게 군인들의 경험과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의 결과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에서 발생한 이상한 일들 역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원도에서의 물놀이와 담배를 살아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한 히치하이킹을 통한 이동이 예정의 전환점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미스터리적인 사건의 시작을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과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웁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야기는 점점 더 심리적 공포를 자아내고 사건의 미스터리와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얽혀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웃고 있던 집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처음에는 단순한 휴식과 여유를 즐기려고 했던 계획이 점점 불길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하자 그 집 주변은 평소에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 보였지만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첫날 밤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고 귀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두 번째 날 아침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간단히 먹고 담배를 사러 시내로 나갔다가 히치하이킹을 해서 돌아오는 길을 묵고 있던 집 근처에서 비슷한 고요한 분위기 속에 눈에 띄게 기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순명이 불쑥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조름하지? 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변의 나무들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나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집으로 돌아갈 때쯤 친구들 중 순명이 갑자기 몸을 움츠리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안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불안감은 점차 커졌고 결국 모두가 몸을 움츠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길가의 그늘 속에서 갑자기 작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소리일까? 우리가 돌아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만 같았고 마음속의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 안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때부터 그 집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 명이 갑자기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깨어났습니다. 그 친구는 밤새도록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모습은 매우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 그 친구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그 여자가 무엇인지 왜 자신을 쫓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잠이 들기 전 그 집 안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들,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 다구가 밀리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이 집에 존재하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끼리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다들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낡고 오래된 집이 아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모두 경험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을 떠나기 전 한 명이 갑자기 집 근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집 앞에 놓인 작은 돌 하나였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돌은 집 주변에서 자주 보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깨끗하게 새로 놓인 듯한 느낌이었고 그 친구는 그것을 집에 놓고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그 돌을 다시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여행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후로도 그들은 자주 이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그 집에서의 기이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착각이나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때 느꼈던 이상한 기운과 그 불길한 느낌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들이 겪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한 기억으로 떠오릅니다.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국 현실이었음을,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점점 더 격해지는 물살과 함께 내 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주위는 온통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내가 물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몸은 점점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목에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려 들어갔다는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내 몸을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점점 더 강해져서 나를 끌어내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물속에서 숨겹게 차를 휘저읍니다. 나는 그 손이 나를 구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다.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은 또 순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손이 느껴졌던 건 더 이상 내 몸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내 발목을 꽉 붙잡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야. 사람의 손 같긴 했지만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손끝에서부터 느껴지는 묘한 감각이 전혀 인간의 손과는 달랐습니다. 물속에서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손을 떼려고 했지만 그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무리 달고듬쳐도 그 손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던 무언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동안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물속의 존재였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닐까? 나의 생각이 스쳐갔고 숨을 내쉴 때마다 물이 들어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 물속에서 몸을 기흔들었고 그 힘이 결국 손목에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한순간 물속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손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던 그대로 마지막으로 내 발끝에 묘한 냉기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나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몽롱하고 두려움에 떨며 그 손이 느껴졌던 곳을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몸이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의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나를 물속으로 끌어당기려 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고 그 손의 감각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저 그 손이 다시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우리는 그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죠. 그 집에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고 이상해졌습니다. 밤이 되자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손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고 나중에는 그 손을 놓친 후에도 그 손에 의해 끌려간 곳이 무엇이었는지, 그 손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고 그때 또다시 그 손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잠든 동안 내 손목을 잡고 있던 느낌이 들었고 다시 그 차가운 손끝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은 내가 다시 물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전히 내 주변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 저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존재는 나만이 느낀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물속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면서 결국 그 끔찍한 손길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물속에서 조마만 그 섬뜩한 기운은 여전히 내 몸속에서 떨림으로 남아있었어요. 친구들이 나를 밀어내면서 수영을 해서 나를 구조했다고 말했지만 그 순간 나는 정말 내 몸이 떠내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던 기억만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조된 바위 위에서 친구들의 말처럼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물이 보랏빛으로 보였던 것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내가 다시 물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그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길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물이 나를 다시 끌어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든 다시 그 바위로 돌아가려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침샘이 남아있습니다. 친구들은 내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며 함께 건너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 물에 다시 들어가는 게 죽을 것 같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든 나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내 머릿속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물속에 다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고 그 손에 의한 느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물속에 뭔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마침내 친구들의 가족들이 도착해서 나를 밧줄로 끌어올려 구조해 주었지만 그때 나는 겨우 살아서 나온 기분이었고 물속에서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내가 구조된 곳은 다리 위였고 다시 그 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보랏빛으로 보이는 그 순간 나는 다시 그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져 더 이상 그곳에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나는 두려움으로 인해 물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들어왔냐고. 나는 그 말에서 그들은 내가 죽을 뻔한 상황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 말은 마치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들렸고 나는 그 순간 내가 겪은 공포가 친구들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친구의 친척들이 와서 밧줄로 나를 구조해 증소, 그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때 내가 겪은 공포와 죽음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지만 그 저마만 내가 물속에서 겪었던 그 손의 존재와 함께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물속에 나를 끌어당기려 했던 존재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공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죠. 그 익사체 같은 정산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죠. 아무리 친구들이 너 말 쉽다나 빠졌니다 고 말해도 제 머릿속에선 그 순간 내가 본 것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나타난 그 끔찍한 손, 젖은 익사체 같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 사건에 대해 기억하는 게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짜니 끼어들었다며 내 잘못으로 돌리려고 했고 나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난 그 저맘이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가 기절하기 직전에 본 그 익사체는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화장실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 익사체는 무엇이었는지 그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기에
내가 발이 젖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그런 상황에서 발이 젖어 있었을까? 내가 진짜 본 게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 물속에서 내가 느낀 그 손이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했던 건가? 지금 생각해봐도 여전히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물속에서 느꼈던 기운, 그리고 화장실에서 본 입사체, 그 모든 게 정말로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겪은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물속에서의 경험과 그 입사체를 다시 떠올릴 때마다 몸이 떨려옵니다. 내가 거기서 겪었던 일이 진짜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생생하고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와 그 익사체 같은 형사는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만약 그때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물속에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물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날 물속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나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 여러분도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들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